무척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경하는 양기도 기사님께서 한 달 전쯤에 이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매일 생각했습니다. 빨리 오늘 끝내고 좀 쉬어야지.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정말 오늘 기다리고 요거 끝나면 제가 술 먹으러 갈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요. 오늘 어떤 제가 여기 보니까 자원센터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현장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뭐 이런 얘기 나누기 굉장히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같이 아젠다를 나누면서 향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 일자리 프로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엮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은 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굉장히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변곡점이 지금 변곡점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것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의 가치가 많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에 금융이 창출하는 가치가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이걸에서 버는 돈이 이미 노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세계의 유수의 부자들 또는 투자자들은 다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소득을 거두려고 하지 일해서 아니면 뭐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그런 주주의 이익에 충실을 해야 되니까 수익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결국은 노동비를 아끼는 원가를 아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쪽의 산업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좀 더 심한 편인데요.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세계 한 2위 정도 됩니다. 가정용 로봇은 로보락 정도밖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배달해주는 로봇 정도가 있지만 산업용 로봇 어떤 활용률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로봇이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발전하고 삼성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 발전하는 속도만큼 일자리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30년 후쯤에 2020년대를 역사가들이 논할 겁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역사가들이 논할 때 아마 그렇게 역사가들이 쓸 겁니다.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결론은 극심한 양극화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됐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였지만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 행위들이 있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30년 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 딸, 우리 손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미래학이라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미래학. 그러니까 미래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미래가 future라고 하는데요. futures라고 합니다. 미래는 복수가 붙죠. 여러 가지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미래가 올 수 있고 내가 만들어도 올 수 있고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세상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하고 또 뭐 소득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저 25일 날 월급날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앱을 안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학교 참 좋은 거는 8시면 월급이 들어와요. 8시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왔구나 확인하고 학교 와서 또 일일절하고 한 10시에 다시 열어봤는데 다 어디 가는지 없었어요.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거 갖고 또 어떻게 살지? 해서 또 뭐 버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이긴 하지만 월급을 이제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샐러리라는 말이 솔트라는 뜻이에요. 솔트. 예전에 이제 돈이 없을 때 소금으로 주고 막 이런 건데 좀 짜다 잡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현장에 느끼는 얘기를 좀 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상 그렇게 되는 거죠. 양파의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어쩔 수가 없다. 별 방법이 없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견해차 말씀도 하시고 의지차 말씀도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대안이긴 하죠. 근데 복지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요새 많이 이제 보급되고 이야기 되는 것이 일자리 기본소득제입니다. 이 기본소득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본소득제로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에스키모 이런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에 사시는 에스키모 원주민이나 미국의 어떤 그 인디언 거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줍니다. 더 이상 사냥이나 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과연 건강한가라는 퀘스천을 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만히 알코올릭 또는 뭐 마약, 무기력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복지나 또 이런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경험했거든요.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대 짜여진 세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두 다 일하기 때문이에요. 일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급여가 어쨌든 우리는 일을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역할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는 사실은 계속 창출이란 말을 쓰는데 일자리 창출만으로 가능한가? 일자리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일자리 또는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아젠다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향 주제를 잡을 때 몇 년 전에는 4차 산업을 뭐 대비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수없이 또 얼마 전에는 뭐 ESG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수없이 엄청 했고요. 요즘은 이제 뭐 AI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죠. 그 전에는 창조 경제가 중요하다, 뭐 사회적 아젠다가 있어요. 진짜 사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변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담론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 구조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유행이 변하듯이 어떤 트렌드가 변해간다라는 것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현재 우리 사회를 누르고 있는 어떤 기본 아젠다는 기본사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한주 정책기획위원장님이 여러분들과 쓰셨고 기본사회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는 뭐냐,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붙어요. 기본소득, 기본일자리,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보건, 그다음에 기본 이동, 민주주의 이게 붙거든요. 이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고 다만 이걸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비전에 가깝고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어떤 그걸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분야가 있다.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 사회에 대한 책을 쭉 보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생애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아젠다를 제시하셨고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로 풀 수 있겠다라는 기존 조직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체로 포괄적인 입장이고 아직은 원론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실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젠다를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논의와 실험이 필요해 보이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상당히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민생지원금 시청하셨나요? 민생지원금도 일종의 기본소득이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한번 줘보고 90%를 줘보고 또는 지역화폐로 줘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 대비 상승 효과를 계산할 겁니다. 그 계산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어떻게 효과가 있나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고 오늘 오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지난번 15만 원 준 것이 몇 퍼센트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기본소득이 보편화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해도 우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개인을 단위로 조건 없이 주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 원조 모델과 최저임금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주는 10만 원 기본소득은요 개인별로 준 게 아니라 가정 합산으로 줬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얼마고 오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좀 틀리죠.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불이익이 되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이거 자체도 실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도 기본소득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야 자기네 같은 사람이 산다는 걸 알아요. 일상적으로 자기네가 돈을 많이 갖고 소득이 가지 않는다면 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세 안 좋아합니다. 돈 더 많이 내겠다고 하고 이 돈 가지고 더 소득, 기본소득이든 뭐든 써라라고 빌 게이츠는 선dol적으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보면 재분배의 원칙이 있고요. 쭉 써놨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캐나다, 벨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토고, 케냐, 이란, 인도, 일본, 마카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나미비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왔다 해도 될 것 같다. 방법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햇빛 마을인가 100개 만드는 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험되고 있죠. 그래서 연천의 그 한풍리 모델, 여제 구양리 모델, 그 신안의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이 실험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같이 특별한 산업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떡집, 빵집도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출되니까. 그런 데는 세금이나 이런 걸로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지역화폐로. 그 안에서 소비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실험을 하나 하고 있고요.
고양리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주는데 생업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햇빛 발전을 세우죠. 발전소. 그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에다 팔고 그 생기는 돈을 다시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돈으로 주진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굉장히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기본소득화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기본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신한 모델입니다. 신한 모델은 뭐냐면 A라는 대기업이 태양발전소를 세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A라는 대기업이 땅을 사고 설비를 하고 생겨나는 이익에 다 가져가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지분을 70%나 80%밖에 안 가져요. 20%는 돈을 전혀 안 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또 지역의 자연환경이고 그래서 수익의 80%는 본인이 가져가지만 20%나 30%는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큰 투자 없이 수익을 거두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실험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지역에 맞게 계층에 맞게 아마 되거나 더 제3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역할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조직은 사회적 경제밖에 없습니다. 그 주민 조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조직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자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보면 기본소득은 어쨌든 기본 돈을 많이 있건 재산이 많건 관계없이 골고루 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고 그리고 충분히 줘야 되고 무조건 줘야 되고 현금으로 줘야 되고 개별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의아한 게 이런 겁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줄 돈이 어딨냐 정부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쓰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을 쓰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지원 예산이. 근데 아까 양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회적 경제 예산 1,2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어떤 그 선택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 끌어왔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방법, 그래서 아까 같이 발전소에다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세금으로 주니 뭐니 주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갖고 내가 오늘 일자리 포럼 갔다 와서 이러이러 생각했는데 어때? 그러면 다 집안 식구들이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좋다 나쁘다 막 이런 토론이 막 벌어질 것이고 머리 아프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세, 로봇세, AI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의 어떤 재원으로 쓰는 실험들이 실행되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 보장제 그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교보문고에서 사서 직접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고 그것을 읽으면은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쪽을 좀 권해드리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란 일할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을 제공한다. 고용하자라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은 돌봄, 환경 개선, 지역사회 활동, 그래서 미충족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을 제거하고 기본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일자리에 대한 측면이고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기본 일자리에 대한 아젠다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기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이게 어휘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일자리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일자리라고 정의가 되셨고요. 근데 기본 일자리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요. 즉 수요가 있는 일자리인데 반드시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사회가 채워줘야 되는 건데 채워주지 못하는 일자리를 기본 일자리를 정의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진 않지만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 선생님은 기본 일자리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새 돌봄이 이제 있어요. 선생님을 가리키고 근데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돌봄이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돌봄의 수요가 생겼어요. 돌봄을 받아야 할 애들은 많아요. 그러면 돌봄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 이 돌봄을 돌봐야 될 애들을 돌봐야 되는 돌봄 선생님들은 기본 일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본 사회 또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기본 수요 일자리를 통해 기본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AI 시대나 어떤 국가가 상생과 맞출 수 있고 어떤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본 일자리의 개념을 개인의 생존과 어떤 행복의 수준을 맞추는 것 플러스 좀 더 광의 개념으로는 수요가 이미 나타난 사회적 요구를 맞춰주는 그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과 제도로 그걸 해주기에는 좀 늦습니다. 행동들이 늦고 수요가 생기죠. 그것들은 기업의 형태 또는 주민의 형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충족시키면서 나중에 좀 더 듣겠지만 법제화나 발전을 이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노인 일자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사회 수요에 대한 일자리가 됐든 그래서 기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개인 중심과 사회 중심으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보면 일자리는 과연 창출의 문제인가?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결핍인가? 라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데 아파트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집을 멸실하기 때문이에요. 멸실되고 그 집을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100만 호가 진다 그러면 100만 호가 그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없어진 집이 뭐 10만 호도 20만 호도 있겠죠. 멸실과 어떤 신축이 반복되고 있는데 멸실을 무시하고 신축만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우리들은 일자리 현장에서 자활해서 또 사회적 협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결핍의 문제로 창출에만 신경 쓸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일자리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배가. 결국 정부가 어떤 예산과 뭘 때려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마치 전쟁이 난 곳에 부호품을 갖다 줬는데 충분히 먹을 만큼 부호품을 갖다 줬는데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충분히 배분되지 않고 창고에서 썩어나가는데 애들을 굶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분배가 고장났다 일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출한다고 해서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어떤 추구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결핍과 분배의 철학에서 결핍도 일정 부분 당연히 있지만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분배를 우리가 적절하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분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5일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 개인의 어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하고 분배 개념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과연 효율성과 생산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 사회 우리가 저는 이제 전략도 공부했는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는 저는 이제 창업을 전공한 학위가 창업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창업을 권장하기보다는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10배 더 많이 합니다. 100배 더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창업학 박사도 창업 활성화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후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 포럼에서 그런 것들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마치 벤처기업가, 빌 게이츠, 삼성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력하면 그들의 게임의 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효율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것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물론 그 사람들이 1%가 우리나라 부의 상위 1%가 하위 26%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그쪽을 쳐다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방법론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일자리 포럼에서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재원에 관한 문제도 얘기했는데 저는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거 빠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20년, 30년 전에 석유는 고갈될 거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석유는 곧 고갈될 거니까 우리 뭐 원자력 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뭘 하다 보니까 석유가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 정확한 답은.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고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석유가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 향후에는 석유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원자력도 하고 모두 하고 있던 생각이 납니다. 돈은요, 재원은요 결핍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우리가 이제 워크, 일자리는 레이버, 노동입니다. 노동은 임금을 담보로 한 어떤 노력행위죠. 노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원래는 타인을 위한 노동, 타인을 위한 노동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하면 노예, 전쟁 포로, 여성들은 타인을 위한 노동을 했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잡혀면 일해야 돼요. 반면에 자기를 뽐내는 노동, 장인, 뭐 무기를 만든다든가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공예를 만들고 이거 비싸게 팔리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한 사람은 어떤 타인을 위한 노동을 해요. 이렇게 분리되어 오다가 17세기에 존 로코에 의해서 노동, 레이버라는 단어를 합쳐집니다. 그 단어가 지금까지 왔죠. 근데 지금 와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타인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는 자영업자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는 노동 또는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타인을 위한 노동이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뽐내기 위한 노동이 이 노동의 합이 일자리의 수요의 100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제3의 노동이 필요하다. 호너스나 페르체가 아닌 제3의 노동이 필요하다 뭐냐면
아주 결핍된 수요가 있는 자리에 정부나 공공이 제공하는 제3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타인을 위한 노동을 종사 거기에 샐러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창업이나 예술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저기를 구현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락되거나 의지가 없는 제3의 사람들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제3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일자리 보장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노동은 결국 우리가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임금 노동과 자기 실현이 다 결합된 적절한 수준과 보상의 노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쁜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똑같이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실업자를 없애는 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 개를 기본사회와 기본소득하고 기본일자리를 어떻게 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대통령이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의미가 맞을까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브 더 기본소득, 바이 더 일자리, 포 더 기본사회로, 물론 이게 정의가 바뀌어 있지만 융합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자, 이것도 빨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눈부시 발전을 했고요. 아까 보면 결국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단지에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0년 이후에 있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어떻게 변했나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봤는데 AI가 모른대요.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전화해보고 사회적 진흥원에도 전화해봤는데 2002년 자료가 최신은 2001년까지 데이터를 본 22년 자료가 최고 자료고요. 2023년, 2024년, 25년은 데이터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했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회적 경제는 12배 성장했고요. 근데 인천은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는 비중이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일자리 막 제조업이 세서 그런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10만 명당 55개인가,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서 낮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현황을 보면요, 자, 그 사회적 경제의 고용 현황, 우리나라 고용 현황은 쭉 40%, 50%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사회적 경제 고용 현황은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을 창출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늘어난 만큼 GDP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사회적 경제는 그거를 초월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회적 고용도 지금 처음에 이제 1,400명에서 2000년까지 5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섹터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 2023년, 2024년 하면 딱 줄었을 겁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게 단지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자금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적으로는 일자리 고용제나 또는 기본사회를 위한 방법 논축에 지금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은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사회적 경제 고용 현황도 즉 일반 고용 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0.2, 0.3, 0.2잖아요. 사회적 경제 고용 현황은 어떨 때는 33%까지 가고요.
못할 때도 뭐 10% 이상들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데이터를 다 어떤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사회적 경제가 사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찍고 올라가다 말았어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IMF 때나 2002년 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바로 그 직전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온 V자 성장을 보이면서 회복 탄력성을 빠르게 극복했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아마 단언컨대 추석 지나고 나서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주식이 뭐 얼마 있다 이런 얘기들이 꼭 뉴스 나오지만 추석 전에 뭐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추석 지나고 11월, 12월 되면 경제의 어려움,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다르게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이나 후년에 고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필연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 사회복지 이런 것처럼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서 새로운 기본 일자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기민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이제 자활을 예를 들면 제가 자활과 관계된 게 거의 20년 됐는데요. 20년 전과 지금의 일자리 형태를 비교하면 질과 양쪽 면에서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주 실력도 많이 늘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실험적으로 하던 다소 비효율적이던 어떤 일자리들이 20년, 30년 되면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자리에서 앞으로 20년, 30년 또 5년 후에 빠른 5년 후에 실질적인 일자리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나타냈고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한 타인을 위한 일자리와 자기네 일자리 사이에 공공 일자리라는 제3섹터가 필요하다. 그것이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가 너무 약했다. 이미 일자리 보장제를 그쪽으로 광의의 개정으로 넣어서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하고 상업보안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본소득이 먼저이고 계층별, 지역별 차이와 어떤 그 효과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냥 와닿는 게 아닙니다. 와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차마 내가 쓰지는 못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의 문제 또는 어떤 일자리 보장제, 기본소득제, 기본사회에 관한 문제는 결국 권력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권력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이고 그들이 채택해주고 어떤 법제를 할 때 그것이 현실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아젠다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설득하고 방법론을 제시해서 입법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이 일자리 보장제에 공감을 한다면 좀 더 이 확신을 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일자리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